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의 사기열전 중에서 여기기라고 육고열전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기, 역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기 또는 역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기가 누군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기는 진나라의 진리현 지역의 고향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기의 성향은 글 읽기는 무척 좋아했지만 집안은 좀 가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기는 진나라 시대에 자기가 살던 마을에 성문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약간 여기기가 성격이 좀 특이한 면이 있었는지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지역 사람들은 여기기를 미치광이 취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특색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방과 여기기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 말기에 진승과 항량 같은 사람들이 진나라의 억압된 법에 항거해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진나라의 어떤 그 내정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떤 그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여기기의 고향을 지나가도 여기기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거나 뭐 손길을 주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을 패공 유방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때 이 여기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이 60이 넘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내가 실상은 미치광이가 아니다. 정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 시점에 유방을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방을 잘 아는 유방의 병사 중에 기병 한 사람이 여기기의 말을 듣고 여기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패공 유방은 여기기 당신 같은 선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방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 딱 한 번만 유방 좀 만나보게 좀 다리 좀 놔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이 기병은 유방 패공에게 찾아가서 여기기의 부탁을 말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유방은 선뜻 그럼 내가 여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사가 돼서 여기기는 이제 준비를 해서 유방의 진영에 찾아가게 됩니다. 유방을 찾아온 여기기를 보고 문 앞의 병사 초병이 유방에게 여기기가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방은 침상에 누워서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방이 그 자기 초병에게 야, 여기기가 바깥에 왔다는데 그 생김새가 어떻든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병이 겉으로 봐서 옷 입은 차림새로 봐가지고는 훌륭한 선비 같습니다. 그리고 선비들이 쓰는 그런 관모도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유방이 그래? 천하를 평정하는 일로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 그런 선비 만날 시간 없다. 그냥 가라 그래라 하고 문전박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초병이 기다리고 있는 여기기에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패공께서 천하를 평정하는 일로 너무나 바빠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 그냥 돌아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여기기가 큰 소리로 나는 선비가 아니라 술꾼이다. 내가 술꾼이라고 좀 전해주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병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기를 좀 뜯어 말리는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유방이 움찔합니다. 그때 큰 소리, 여기기에 우렁찬 그런 소리에
소병이 약간 당황을 했는지 다시 유방에게 들어와서 유방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여기기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유방이 그래 그럼 들어오라고 해라. 내가 얼마든지 만나주지 뭐 하고 좀 유방이 어디서 보든 간에 당시에는 좀 거만한 그런 모습을 많이 비춥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기 보고 들어오라고 해놓고는 뚝 누워가지고 아주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아까 닦던 그 발을 계속 닦으면서 대충 여기기를 탐탁지 않게 이제 맞이한 거죠. 그때 유방 폐공의 그 모습을 본 여기기 역시 폐공 정도면 그래도 인사는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딱 묻습니다. 유방에게. 폐공은 진나라를 도와서 이 제후들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후를 도와서 진나라를 치려는 것입니까? 나 그게 궁금합니다. 딱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허허 이놈 봐라.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딱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기가 아니 그런 분이 그렇게 삐따닥하게 발이나 씻으면서 이 나이 든 사람을 대합니까? 천하에 말이야 큰 대업을 이루할 사람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모습 봐가면서 대합니까? 라고 이렇게 딱 쏘아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유방이 정신을 벌떡 차리고 자세를 딱 바로잡고 나서 여기기에게 사죄하면서 그러면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시죠 라고 또 머리를 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방이 폐연에서 출발해서 봉기를 일으켰지만 어찌 보면 미천한 출신에서 일반 평민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된 그런 그 역량은 갖추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었죠. 하지만 유방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잘못이라든지 자기의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그 타인으로부터 배우겠다는 이러한 자세를 갖췄던 것, 그것이 바로 유방이 진나라를 누르고 또 항우를 누르고 한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뭐 어떤 시발점, 근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제 역생이 여기기가 폐공인 유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야기. 전국 시대에 혼란했을 때 합종과 연행에 대한 그러한 형세를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유방에게 해줍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유방은 여기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진류현의 현령, 진류현의 현령은 당시에는 이제 진나라의 이제 관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봉기를 막아야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기가 이 진류현의 현령을 만나서 내가 당신 폐공에게 항복하도록 하겠다, 권유를 하겠다. 만약에 이 진류현의 현령이 당신 유방 폐공에게 투항하라고 내가 설득을 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나는 기회를 봐서 그 진류현 현령을 목을 베고 당신 편에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기는 결국 진류현의 그 관리에게, 유방에게 항복할 것을 설득시켰지만 진류현의 관리는 절대 현령은 여기기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은 여기기가 현령이 잠을 든 틈을 타서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기는 유방에게 이 현령을 차지하게 되면 최소한 3달 동안의 그 식량과 또 이 3달 동안 머물게 되면 식량도 충분하고 또 무기도 더 이렇게 개량하고 더 많이 구축할 수 있고 또 군사를 충원하는 데 있어서도 3달간 충분한 기회가 되니까 진류현의 현을 차지해서 충분히 군사력을 확장시킨 다음에 서쪽에 함곡관 쪽으로 진격을 하면 당신 유방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기가 진류현 현령을 죽이고 그 진류현을 유방이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이 시점에 여기기의 동생 역상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여기기인 형과 동생인 역상은 유방에게 이렇게 합류를 해서 그 뒤로 유방 패공을 쫓아서 한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이야기. 자, 여기기의 공로 중에서 제나라를 한나라 유방 편에 서게 한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가 항우와 함께 유방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항우의 명으로 유방은 한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시점이 기원전 206년입니다. 그래서 유방은 파초 지역인 한중 땅의 왕으로서 명해집니다. 그렇지만 유방은 그 시점에 한중 땅에서 관중으로 또 관중에서 중원까지 이렇게 동쪽으로 진출을 해서 초나라의 항우가 도읍으로 갖고 있는 팽성까지 진격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항우의 군대는 다시 팽성에서 밀려가고 중원엔 황하강 유역의 곡창지대인 형양, 낙양, 오창 이런 지역까지 항우에게 한나라의 패공 유방이 밀려가지고 다시 후퇴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약 한 3년간 항우와 유방에 밀고 밀리는 이러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는 거죠. 이때 역생은 백성과 군사는 식량이 튼튼해야만이 당신을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 유방에게 오창이라는 지역이 이 중국의 곡식 창고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오창과 가까운 형양이라는 지역의 그 땅을 빼앗겼지만 다시 반드시 차지해서 오창까지 선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나라의 그 유방은 이 여기기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제 형양 또 오창까지 자기가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시점에 한나라의 가장 훌륭한 대장군이었던 한신은 유방의 명을 받아서 이제 북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 한신은 정형전투에서 지난번에 한신전에서 얘기했지만 배수의 진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초나라의 진열을 죽이고 초나라를 평정하여서 또 거기에 그 옆에 연나라까지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한나라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한나라는 또 반면에 남쪽에서는 팽월이 유방편에 서서 양나라라는 그 지역에서 초나라의 이 항우의 후방을 공격해서 항우의 보급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중간에 있던 이 패공 유방은 뚜렷하게 확신할 수 있을 그런 많은 것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신의 북방 공격은 성공적이었고 하지만 이 유방에게는 제나라가 황하강 지슬 역하라는 지역에서 전간이라는 장소를 휘하에 두고 그 밑에 20만 명의 군사를 두고서 한나라와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유방은 제나라를 공격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를 어떻게 해서 물리쳐야 되나, 초나라 항우도 물리쳐야 되겠지만 이 제나라의 그 세력도 역시 막강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여기기가 유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제나라에 가서 우리 한나라를 위해서 유세를 하겠다. 한왕인 당신 유방이 조서를 나한테 써준다면 내가 그걸 들고 제나라의 왕 전광과 또 그 밑에 재상 전행을 찾아가서 당신 유방에게 제나라가 항복하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나라에 가서 현재 제나라의 적은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 이렇게 양분된 형세의 낑겨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제나라가 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재 항우의 편보다는 이 한나라 유방의 편에 서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 제나라가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기가 이 제나라의 전광과 전횡에게 유방과 항우를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비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초나라의 회왕의 약속을 깬 항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전에 초창기 봉기가 막 일어났을 때 초나라의 회왕으로 이제 추대받았던 왕이 진나라의 함곡관을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내가 왕권의 권위를 주겠다라고 유방과 항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들어가기는 유방이 먼저 들어갔는데 뒤늦게 들어온 이 항우가 약속을 깨고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항우는 약속도 어기는 그러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항우는 그때 그 초나라의 왕 의제를 내몰아 버리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나라 왕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와 전쟁을 치르게 된 그 발단이 결국은 항우가 초왕 의제를 죽였다. 왕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초한전이 벌어지게 된 그런 전쟁의 발단을 단초를 만들게 된 그런 인물이 항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유방 같은 경우는 유방이 점령한 그 점령지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공로자에게 또 포상도 하고 지역민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나라의 항우는 일단 공격해서 점령만 하면 그 지역민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또 자기 밑에 군사들 중에서 공을 이룬 자, 그런 공로자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그냥 혼자 다 독식한다. 이런 비유를 들면서 항우는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항우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그러니까 항우 편에 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유방이 이 한중 땅에서 동쪽으로 진출을 해나가면서 삼진도 깨버리고 그 다음에 초나라, 연나라까지 다 차지를 했고, 또 지금은 오창의 곡식 창고까지 이미 패공 유방이 차지했다. 결국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제 대세는 한왕에게, 한나라 유방에게 유리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형세로 봤을 때 당신 제 나라의 왕이시여, 더 늦기 전에 한나라 유방의 편에 서고 같이 합종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나라의 왕 정광은 한나라와 같은 연합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초나라의 항우를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 북벌을 하고 있던 한신의 책사였던 괴철이라고도 합니다. 이 괴통이 한신에게 당신도 이 시점에 연나라까지 먹은 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제 나라까지 공격을 해서 당신이 한번 권력을 휘둘러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신은 괴통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결국 제 나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시점에 여기기는 제 나라와 그 협상으로 인해서 제 나라는 이 군대를 한신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황하강 유역의 역할하는 곳에 군대를 배치해 놨었는데 이 군대를 물리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한신의 부대가 제 나라 국경을 넘어서 제 나라를 역하에서 첫 번째 전투를 해서 후퇴하는 그 제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임치까지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제 나라의 왕이었던 정광, 그리고 그 재상 전횡은 어떻겠습니까? 한나라가 여기기가 와가지고 우리 보고 같이 합종하고 같이 협력하자라고 해놔서 내가 이 요청을 들어줬더니만 내 뒤통수를 친다. 한신을 불러들여가지고 제 나라의 뒤통수를 쳤다 하면서 역생 여기기를 잡아다가 끓는 물에 삶아버려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생은 결국 끓는 물에 삶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역생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이 제 나라를 이 혀로서, 말로써 설득시켜서 제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한나라 편으로 만들었는데, 생뚱맞게 한신, 괴통의 유혹을 받은 한신이 그냥 군사력으로 제 나라를 밀어붙였으니 여기기는 여기기대로 얼마나 억울했을 것이며, 또 그러한 상황을 당한 제 나라의 이 왕과 그 재상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주 배반감 엄청이 느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역생은 결국 삶아 죽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그 역생의 여기기의 동생인 역상은 한나라를 그 계속 지원하면서 한나라가 천하를 다시 한번 통일한 후에 또 반란자 경포를 제거하고, 또 유방은 이 역생의 아들이죠. 이 사람을 찾아서, 물론 이제 역상에게는 또 제후의 자리에도 내주고, 또 이미 여기기 역생은 죽었기 때문에 유방은 역생의 아들 역계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아버지 여기기가 한나라 자기를 위해서 무척 큰 공을 세웠다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 역계 아들에게 후에 봉합니다. 자, 이러같이 이제 유방은 자기의 이제 보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기기 역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약간 억울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육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육고는 육생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육생, 육고 같은 인물입니다. 육고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재주가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방 밑에서 일할 때 주변의 그 제국들의 사자로 나가서 외교 업무를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육고가 어느 날 유방의 명을 받고, 한 고조죠. 고조의 명을 받고 남월 지역에 위타를 말로 설득시키려 이제 파견이 됩니다. 자, 이 남월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베트남 근접 지역입니다. 지금 지형상으로는. 그래서 이 남월의 위타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자를 설득시켜가지고 유방 밑에 속국으로 있게 하겠다라는 임무를 띠고 남월에 파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월에 있는 이 위타는 원래는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니고 중국의 중원 지역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위타가 남월까지 가가지고 그쪽 지역을 다 정벌해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조 유방이 육고를 자기의 사신으로 남월 왕한테 보내서 이제 인을 내리고 속국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육고가 유방의 명을 받고 남월까지 가서 위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육고가 본 위타는 머리에 상투를 딱 두르고 두 다리는 쭉 벌린 채 이렇게 육고를 이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고가 볼 때는 뭐 위타가 대단한 놈도 아닌데 아주 거들먹거리니까 한번 이제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얼마 안 되는 땅, 이 남월 땅에 여기에 그 정도의 그 힘을 갖고 우리 한나라 고조 유방에 대적한다면 그건 세 발의 피다. 그리고 우리 한왕 고조는 이미 항우를 꺾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항우를 꺾을 때 그냥 뭐 꺾은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힘을 갖고 왔다. 그래서 하늘이 점지해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왕 유방에게 까불지 말고 패왕 고조에게 고개를 딱 숙여가 저 북쪽을 바라고 북면에서 절을 해야지 너 지금 이 월국 보존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다. 자, 그러는데 내가 이 한고조의 군대가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너의 나라 남월을 멸망시키기 전에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 또 만약에 네가 여기서 뭐 따르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이 월나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피해를 너한테 원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딱 찾아왔을 때 우리 한왕의 그 속국이 되라는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면서
어찌 보면 강력한 유방의 힘을 믿고 이 육고가 어찌 보면 소국인 남월에 와서 갑질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남월의 왕이었던 이 유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이제 거들먹거리다가 이제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생에게 딱 꼬랑지 내리고 딱 사과하면서 내가 원래 중국 중원 사람인데 이쪽 남쪽 오랑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중원 지역, 중국의 그 오래된 그 지역 외에 변방은 전부 다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남월도 오랑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타가 육생에게 내가 중원에 원래 중국 사람, 본토 사람인데 이 오랑캐 땅 남월에 와가지고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예의를 잃어버려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좀 봐주고. 근데 사실 뭐 내가 볼 때는 이 한나라 유방 밑에 소아가 있고 상국인, 소아가 있고 뭐 조상, 또 장군, 대장군, 한신 뭐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 육고가 볼 때 나 위타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딱 또 자기의 어떤 가치 평가를 해달라고 육고에게 딱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육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율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 내가 볼 때 그 사람들보다 네가 더 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살짝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기로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한 번은 살짝 띄워주는 맛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타가 그 칭찬을 듣고서 이번에는 한술 덜 떠가지고 이번엔 유방하고 비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나라 패공 유방과 나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다. 육고한테 또 넌지시 이제 딱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기대하면서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육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한왕 우리 고조 유방에게 비할 수 있냐. 고조는 비교할 만한 그런 대상의 인물이 아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위타가 이제 한술 더 떠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볼 때 내가 유방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유방보다 못한 거는 내가 중원 사람이지만 남월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냥 그 중원 땅에서 만약에 내가 봉기하더라면 나는 유방보다 더 큰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복을 딱 늘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당신 육생이 나 정말 마음에 든다. 얼마나 호탕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내 이 한나라의 왕 그 유방의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육고한테는 나 앞으로 나한테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또 지금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돌아가는 육고에게 선물을 가득 담아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위타는 유방과 대적하고 싶어 했고 또 뭐 그 밑에 뭐 소와 한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방과 대적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말만 그랬지 결국은 유방 밑에 속국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이렇게 좀 주변에 또 보면 말은 그 천리를 가고 행동은 안 따르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고가 또 이제 한나라의 그 고조 유방을 깨우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육고가 한나라의 그 유방에게 유방 앞에서 예전부터 중국에서 내려오던 시경과 상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유방이 육고에게 말하기를 야, 나는 말등에 타가지고 말이야 내가 천하를 얻은 사람이다. 근데 그때 시경, 뭐 상서 이딴 거 다 필요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비다운 그 육고를 유방에 이렇게 딱 깔보고 얘기를 하니까 육고가 다시 유방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말등에 올라타서 천하를 얻은 거 그거 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등에 올라탄 채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 은나라의 탕왕, 그 다음에
주나라의 무왕은 처음에는 무력으로 천하를 얻었지만 결국 민심에 순응하여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문무, 그러니까 문관과 무관에게 다 같이 힘을 쓴 그러한 그 나라를 세운 그런 대단한 황제들이었다. 그렇지만 예전 고전에서 나오는 오나라의 왕 부차, 그리고 삼진내이었던 지백, 이런 사람들은 무력만 따르고 그렇게 무력만 좋아하다가 결국 멸망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최근같이 진나라는 이 엄격한 법만 따르다가 망하게 됐다. 만약에 이 진나라가 이 법이 아닌 인과 의를 따랐었더라면 당신이 유방이 지금 이런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되니까 입구에게, 야, 그러면 내가 천하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민심에 대해서 내가 잃지 않고 얻기 위해서 민심에 대해서 나를 좀 그럼 가르쳐 줘 봐라 하고 이렇게 배움의 자세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육생은 유방에게, 육고는 유방에게 신어라는 그러한 책을 기록을 해서, 이 신어라는 책에는 그 당시 국가의 존망에 대한 징후, 뭐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고 흥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망하게 될 때는 어떠한 징후들이 나타나는지 뭐 이런 걸 기록한 그러한 신어라는 책을 줘서 유방에게 딱 갖다 올리니까 유방이 그 내용을 쫙 보고 무척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면, 자, 이와 같이 육고는 현명하고 좀 똑똑하고 선비다운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육고의 재미난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죽기 전 살아생전에 자기 자녀가 5명이 있는데,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서로 유산 싸움을 할까봐 사전 근절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들의 재산 싸움이 염려돼서 사전 조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 한번 써보시면 좀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도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재산 싸움이 염려되거나 이런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방이 죽고 나서 여태후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이 여태후와 갈등하기 싫어가지고 이 육고는 일단 벼슬을 떠나서 후치연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육고가 자기 재산을 딱 정리를 해서 전부 다 현금화하고 난 다음에 자녀 아들이 5명 있는데, 이 자산 5명에게 일단 적정량만큼씩 n분의 1 하여가지고 나눠줍니다. 당시에는 뭐 200금 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자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자산을 딱 배정해 준 거죠. 그리고 남은 자산을 가지고 육고는 말 4匹를 사가지고 안거, 그러니까 마차, 거대한 이제 그럴싸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꽤 좋은 그 세단이 되겠죠. 뭐 그런 차 하나 딱 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수발을 들 시종 10명을 이제 거느리고, 또 칼을 찾는데 이게 순백금으로 된 그러한 칼을 딱 지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1명당 내가 열흘씩 그 집에 머물겠다. 그러고 나면 아마 내가 뭐 이동 시간도 있고 또 누굴 만나면 뭐 다른 사람 집에서 자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생을 보낼 건데, 내가 이렇게 쭉 5 아들에게 열흘씩 묵어가면서 돌면 1년이면 한 2번 내지는 3번씩 아들별로 고작 2-3번 정도만 내가 아이들한테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쭉 돌다가 어느 날 뭐 죽게 된다면, 내가 죽는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이제 방문하게 된 아들에게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물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 알고 너희들은 내가 자녀로서 너희들에게 부담 주지도 않고, 또 자녀들 당신들 간에 이런 재산 싸움이 나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시대 때도 재산 상속에 대한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꼭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녀분들을 한 3달씩 자녀분의 집에 들러가면서 1년에 이제 한 4바퀴 도시고 또 필요하실 때는 여행을 다녀오시고 이런 분을 제가 주변에 가까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육고의 이 수법을 연구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육고가 진평과 이 한나라에 대해서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여씨의 권력이 상당히 커지고 결국 유방의 유씨가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니까 이 여씨들을 뭔가 압력을 넣어서 그 힘을 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씨들이 이 제후들의 왕자리를 또 다 차지해버리고 정권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르니까 이 눈치 팔단이었던 진평이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조용히 칩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진평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 진평이라는 사람은 이 한나라의 공신이면서도 그 직분을 다른 공신에 비해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씨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하는 시점에 진평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못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 못한 육고가 진평을 찾아갑니다. 그러고서 진평에게 당신 뭘 그렇게 몰똘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진평이 육고에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당신이 맞춰보시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고가 내가 볼 때 당신 진평은 한나라 공신으로서 그동안 부귀영화 누릴 거 다 누려가지고 사실 고민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고민한 걸 딱 보니까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이 여씨 일족을 몰아내고 유씨를 다시 든든하게 세울까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겠죠 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진평이 육고의 말을 듣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고는 당시 인전 승상이었던 진평에게 당신은 지금 현재는 승상, 그러니까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문관인데 이 나라를 좀 제대로 잡으려면 문관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과 보조를 함께 맞출 수 있는 장군을 한 명 같이 결탁을 해라.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주발이다. 강호 주발과 당신 승상인 진평이 이렇게 협심하면 그리고 그 둘이서 이렇게 애를 쓰면 여씨 정도는 몰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진평에게 육고가 여씨를 몰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책들을 제안하였고 결국 진평과 강호 주발에 의해서 여씨 일족은 결국 화를 당하게 되고 이후에 승상 진평과 그 다음에 주발이 여씨를 몰아내고 문제를 황제에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황제가 된 문제는 이번에 또 남월의 위타가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남월의 위타가 또 이번에 또 좀 시간이 좀 흐르고 났더니 천자의 흉내를 내고 깐죽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 되겠다. 저 남월의 위타를 한번 제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육고에게 다시 한번 한나라의 사신으로 남원에 파견을 시킵니다. 자, 육고가 이번에 또 한 번 위타를 찾아오게 됐죠. 어떻게 보면 위타는 육고에게는 꼼짝 못했던 모양입니다. 뭐 육고에게 이렇게 설득을 당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위타를 잘 또 타이르고 얼라고 뭐 이렇게 해서 황제였던 문제 마음에 들게 해서 먼저 월나라 남월의 나라를 한나라의 속국으로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육고는 중간에 큰 문제 없이 자기 수명을 다하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사마천은 육고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육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인물을 또 하나 등장시킵니다. 제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의리의 사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주건. 이 주건이라는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이냐면
자기가 싫어했던 사람도 일단 내가 한번 그 사람과 다시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면 끝까지 이제 의리를 끝까지 지킨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원군 주건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는데 주건의 이제 그 직함이 평원군이었습니다. 자, 주건은 원래 초나라의 출신이고 예전에 회남왕으로 경포가 회남왕으로 있을 때 유방 시절에 그 밑에서 회남왕의 경포 밑에서 회남 땅 재상을 역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경포가 한 나라를 배반해서 반란을 꾀했을 때 주건은 경포에게 동조하지 않고 반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포는 죽었지만 주건은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 주건은 말재주도 아주 좋고 또 성격이 강직하고 또 타인의 그 비애에 맞춰서 그런 아부떠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이제 여태의 비위를 아주 잘 맞춰가면서 이 정치 생명을 이어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심익이라는 벽양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유 잘 맞추고 아부 잘 뜨는 심익이라는 사람이 어찌 된 건지 이 주건, 평원군 주건을 꼭 사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건은 그런 심익이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사실 거들떠보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평원군 주건의 어머니가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일단 그 문상을 육고가 먼저 가서 좀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 주건은 뭐 넉넉하지 않은 그런 경제 사정이었기 때문에 육고가 이 상을 치르는데 어떤 비용 부담을 좀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육고가 심익이와 이 주건의 사이를 알고 있었는지 문상을 마치고 나서 육고가 심익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심익이한테 주건을 그 친구 삼고 싶어하는 심익이를 찾아서 심익이한테 박수를 쳐주면서 축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익이가 내가 무슨 축하받을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육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평양군인 주건을 사귀고 싶어 했지 않았냐. 근데 지금 주건이 어머니 상을 당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주건을 찾아가서 정성스럽게 당신이 심익이가 조의를 표한다면 아마 이 주건은 당신 심익이를 이제부터 좀 유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현재 그렇죠. 누군가 이제 어려운 상을 당했을 때 꼭 이렇게 찾아가지고 문상해주고 하면 뭐 평상시는 잘 가깝지 않았다가도 그 고마움 또 어려울 때 찾아와 주는 거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심익이가 그 즉시 자기 조문단을 이끌고 이제 주건의 그 상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문상을 하러 간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조의금을 상당히 크게 이렇게 전달을 해줬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이 심익이와 주건은 서로 이제 관계가 이제 좋아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심익이를 또 시기한 어떤 한 사람이 그 당시 이제 혜제가 황제일 때인데 혜제에게 이제 꼬질릅니다. 심익이가 여터위의 그 후광을 얻어서 이 무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신하들이 그러한 그의 모습을 싫어해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혜제에게 그러니까 이 심익이를 좀 잡아 가둬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그러니까 누군가 이 심익이를 모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알게 된 이 심익이는 일단 주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건 보고 나 좀 어떻게 좀 보호 좀 해주세요. 주건이 뭐 좀 영향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를 해달라고 이렇게 주건을 찾아서 이제 사정을 하지만 이 주건이 나 시간이 없다. 뭐 당신 보호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일단 심익이의 부탁을 사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효제가 아끼는 광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제가 심익이를 이제 안 되겠다, 뭐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효제가 가장 아끼는 광적이라는 사람을
이 주건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조기한테 당신이 효제에게 심의기를 일러 바쳤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만약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심의기가 만약에 죽게 되면 심의기를 이렇게 위했던 여태여가 당신 광적이 그만두지 않을 건데 어쩌려고 그런 일을 벌였냐? 그러니까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참에 차라리 효제 왕을 찾아가서 심의기를 구해줘야 한다라고 다시 상소를 올려라. 그러면 심의기가 구출이 되면 아마 오히려 여태여가 너를 또 좋게 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효제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고 여태여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양쪽의 신임을 동시에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니까 반드시 이번에 효제를 설득시켜서 이 심의기를 좀 구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조기가 그 말을 딱 듣고 바로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재는 그동안 옥에 갇혀놨던 심의기를 풀어줘 버립니다. 자, 살려준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내막을 모르고 있었던 이 심의기가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여러 번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평안군 주건을 찾아가게 해서 주건이 꼭 옥에 갇혀있는 나를 좀 만나줬으면 한다라는 이런 부탁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을 했었던 거죠, 주건이. 그러니까 심의기는 사실 옥에 갇혀있는 동안엔 내가 문상도 찾아갔었고 그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고 원망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추록하자마자 이 평안군의 그 주건의 도움으로 심의기 자신이 풀려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때서 심의기는 놀란 겁니다. 야, 내가 생각했던 저 주건이 아니었구나. 그래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구나 라고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자, 어찌 보면 주건 입장에서 이 옥에 갇혀 있는 심의기를 만났다 한들 뭔가 해결될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주건은 거기에는 심의기를 만난다고 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오히려 심의기를 모르는 척 외면을 하면서도 심의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결 결정점을 갖고 있는 이 광조기를 만나서 심의기를 탈출시키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주건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이 주건이 생각하고 있던 것, 또 그에 대한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심의기가 놀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잘 찾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마 평영군 주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태우가 이제 또 죽게 되고 나니까 여시 일족들을 전부 다 몰아낼 때 이 심의기는 사실 여태우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편애를 받았습니다. 근데도 죽지 않고 육고와 평원군인 이 주건의 도움으로 심의기는 살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심의기도 여태우가 죽고 그 다음 왕으로 이제 효 문제가 황제로 올라왔을 때 회남 땅의 그 여왕이 벽양인 심의기를 열시 쪽과 관련된 자였다라고 해서 결국은 효문왕은 살려줬지만 회남 땅에 제후했던 여왕이 심의기를 죽여버립니다. 이 효 문제는 또 이 주건이라는 이자가 심의기를 도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저 주건 잡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건은 내가 이런 상황에 스스로 자결하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주건의 주변 사람들이 일이 사실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당신이 이 지금 시점에 죽기까지는 하지 말고 좀 더 지켜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건이 아니다, 내가 내 후손들에게 미칠 파장을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를 강조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이 효 문제는 이미 목숨을 끊어버렸는데, 주건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이 효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사실 굳이 뭐 주건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쉽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 주건의 아들을 그 효 문제 밑에 중대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중대보라는 것은 이 황제의 고문직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건의 아들은 효 문제 밑에서 이제 녹을 먹었던 거죠. 잘 이제 보살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주건의 아들이 이제 훗날에 이제 흉노의 사신으로, 한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흉노에서 이제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흉노인들한테 잡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역생, 육고, 주건에 관련된 열전이 되겠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역생이, 여기기죠? 여기기가 유방을 만나게 된 시점을 저 한중 땅에서 중원으로 이렇게 항우를 치러 막 나왔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틀렸고, 내가 확인해 보니 그 이전인 항우와 유방이 서로 헤어져서 진나라를 치러 함국관을 향하여 달려갈 때 유방이 고향 지역이라는 곳을 지날 때 이 여기기와 그의 동생 역상 형제를 유방 휘하에 두게 된 것이다 라고 자기가 역사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 세상에 알려진 바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그 시점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역생이 지었다는 그 유방에 주었다는 신호,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징조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는 그 신호를 이 사마천이 쭉 읽어보니까 시대의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역생이 그 시대의 어떤 아주 달변, 변사는 맞는 것 같다. 그의 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이야기에 나왔던 평원군 주건의 이야기는 내가 그 주건의 그 아들, 그러니까 효 문제 때 그 중대부였던 그 주건의 아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어서 그 역사적 어떤 그 사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듣고 기록한 것이니까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마천은 자기 나름대로는 역사서의 기록의 정확성과 사실성을 강조하는 이런 역사가의 모습으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한일 관계에서 특히 저 일본은 그 역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현 시점, 과거의 역사를 현 시점에서 다시 쓴다는 거, 다시 바꾼다는 거, 뭐 수도 없이 역사의 기록들을 바꿔나가는 저 일본의 행태를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연 역사를 가진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역사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의 이 한반도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저 일본인들보다는 중국인들의 역사 기록이 훨씬 더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기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역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본 역사는 참조는 하지만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마천 사기, 육생, 육고 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자, 다음번 역사 사마천 사기 열전, 다음번 열전은 짧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거를 사실 빼고 싶었는데 부근 괴성 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근 괴성이라는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마천은 뭔가 자기가 저 한나라의 역사 기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까지 기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나라 유방을 쫓아서 유방의 이제 공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확인하는데 상당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오른쪽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적지 찍어놨던 영상들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 몇 개 올려놨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